울효자 제1편 권도 상황에 맞게 대처하라. 제1장 천관 사람에게 물어라. 양해왕이 울효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건대 황제는 덕과 형벌을 사용해 백전백승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소? 울효자가 대답했다. 형벌은 무력으로 악을 징벌하는 것이고 덕은 잘 다스려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세간에서 말하는 이른바 천관이나 시일, 음양, 향배 등의 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가 구사한 덕과 형벌은 사람이 할 일을 모두 행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성곽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만일 동쪽과 서쪽에서 협공을 가해도 함락되지 않고 남쪽과 북쪽에서 협공을 가해도 함락되지 않을 경우 사면 공격 가운데 일진을 알아보고 공격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면 공격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성벽이 높거나 성을 둘러싼 해자가 깊거나 무기가 잘 정비되어 있거나 군량을 포함한 물자가 풍부했거나 뛰어난 인재들이 합심해 지략을 낸 결과일 것입니다. 만일 성이 허술하고 방어가 미비했다면 어느 방향에서도 공격할지라도 능히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보면 천문이나 일진 등을 따지는 것은 인사만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관에 따르면 배수진은 스스로 절지에 차리는 것이고 산을 마주보고 포진하는 향판지는 군대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왕은 은나라를 정벌할 때 제수를 등지고 산을 마주하고 포진했는데도 22,500명의 군사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은나라 주왕의 군사를 경멸했습니다. 어찌 은나라의 주가 천관에서 말하는 포진을 몰랐다고 하겠습니까? 또 초나라 장수 공자 심이 제나라와 싸울 때 마침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손잡이 모양이 제나라 군사 쪽을 가리켰습니다. 천관에 의하면 손잡이가 있는 쪽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모들이 싸우지 말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때 공자 심은 혜성이 무엇을 안단 말인가? 빗자루를 가지고 싸울 때는 거꾸로 쥐어야 이기는 법이다 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과연 다음날 제나라 군사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귀신을 찾아가 묻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이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천관과 일진 등도 결국은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2장 병담 강군을 만들어라. 토지가 비옥한지 척박한지 여부를 헤아려 도읍을 세운다. 토질에 따라 성의 규모를 고려하고 그 규모에 따라 사람의 수를 결정하고 사람의 수에 따라 식량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면 안으로 견고히 지킬 수 있고 밖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겨야만 안에서 복이 생긴다.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승리와 복이 상응하는 것은 마치 둘로 나뉜 부절이 하나로 합치는 것과 같다. 군사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땅이 모든 것을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하늘이 두 높아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병력을 분산시킬 때 넓게 포진시킬지라도 통제를 잃는 일이 없고 밀집 대형으로 포진시킬지라도 좁은 공간으로 인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간사한 일을 엄금하고 작은 실수를 용서하고 재원 확보를 통해 민생을 도모하고 사치풍조 근절을 통해 낭비를 막는 이른바 금사개색의 네 가지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유민을 모아 다독이면서 방치되어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해야 한다. 무릇 경작지가 넓어지고 소출이 많아지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이 늘어나고 법도가 잘 지켜지면 나라가 안정된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안정되면 백성이 전차를 이끌고 출정할 일이 없고 병사가 갑옷을 입고 출전할 일이 없다. 위세만으로도 천하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말하기를 전쟁의 승패는 조정의 결책에서 판가름 난다고 하는 것이다. 굳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도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군주의 승리인 이른바 주승이고 부득불 군사를 움직여 결정짓는 것은 장수의 승리인 이른바 장승이다. 군사의 동원은 결코 일시적인 분노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승산이 있으면 싸우고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말아야 한다. 백리 안에서 우환이 빚어졌을 경우 출정한 군대가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천하에 우환이 빚어졌을지라도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장수는 위로 하늘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래로 땅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옆으로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마음이 넓어 쉽게 자극을 받아 화를 내는 일이 없고 청렴하여 재물을 탐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마음이 광포하거나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은 장수의 자격으로 실격이다. 평소 훈련이 잘 된 군사는 구불구불한 지형에서 싸워도 이기고 울퉁불퉁한 험한 지형에서 싸워도 이기고 산 위로 올라가 싸워도 이기고 계곡으로 들어가 싸워도 이기고 방진으로 싸워도 이기고 원진으로 싸워도 이긴다. 부대의 움직임을 보면 중무장한 병사는 마치 산이나 강처럼 진중하고 경무장한 병사는 마치 활활 타오르며 고기를 굽는 불처럼 날쌔고 빈틈이 없다. 그 기세를 보면 마치 담장이 무너질 듯 적을 압도하고 뭉게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적을 삼킬 듯하다. 모여있는 적이 흩어지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적이 모이지 못하고 왼쪽에 있는 적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른쪽에 있는 적이 왼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다. 병기는 마치 단으로 묶은 나무처럼 단단하고 쇠뇌는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순식간에 적을 향해 쏟아진다. 병사마다 용감히 싸우지 않는 자가 없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당당히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이유다. 제3장 제당 제도부터 완비하라. 군대는 모름지기 제도부터 완비해야 한다. 제도가 완비되면 병사들이 문란하지 않고 병사들이 문란하지 않으면 부대의 기강이 바로 잡힌다. 이런 군대는 진과 북으로 공격 명령을 내리면 100명의 병력이 돌진해 적진을 함몰시키거나 어지럽게 만들고 1000명의 병력이 적진으로 돌격해 적장을 살해하거나 적진을 유린하고 1만 명의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적진으로 돌진한다. 이런 군대야말로 천하무적이다. 옛 군제를 보면 보병은 5와 10, 전차는 10과 편으로 편성했다.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두르며 공격 명령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적의 성벽 위로 뛰어올라 공을 세우는 장병치고 용맹무쌍한 국사가 아닌 적이 없다. 가장 먼저 죽는 장병 역시 이들 용맹무쌍한 국사였다. 한 명의 적군을 죽이려고 100명의 아군을 잃는다면 이는 적을 도와주고 아군의 전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의 장수들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동원령을 내려 부대에 배치했는데도 도주자가 나타나고 전투에 임해 스스로 달아나는 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장수들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100보 밖에 있는 적을 죽이는 것은 활이고 50보 이내의 적을 죽이는 것은 창이다. 장수가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도 병사들이 그저 소리만 지른 채 화살을 꺾고 긴 창을 부러뜨리고 미늘창을 내던지며 모두 앞장서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병사가 많으면 이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도 지금의 장수들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병사들이 대오를 잃고 전차가 대열을 이탈하고 기동부대가 장수를 버리고 달아나면 다른 부대도 뒤따라 달아나게 된다. 그런데도 지금의 장수들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장수가 이 네 가지 경우를 막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능히 넘을 수 있고 아무리 깊은 강이 있을지라도 능히 건널 수 있고 아무리 견고한 적의 진지가 있을지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경우를 막지 못하면 마치 노가 없는 배와 같아 아무리 강을 건너고자 해도 불가능하다. 병사 가운데 죽기를 좋아하고 살기를 싫어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군령이 지엄하고 군법이 세밀하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돌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싸움에 임하기 전에 포상을 분명히 약속하고 싸움이 끝난 후 잘잘못을 가려 반드시 처결해야 한다. 그래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용병을 하여 공을 세울 수 있다. 병사 100명 가운데 1명의 졸장, 1000명 가운데 1명의 사마, 1만 명 가운데 1명의 장수를 두고 이들 지휘관의 명을 따르도록 한다. 이같이 해야 비로소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이기고 약한 병사로 강한 적을 제압할 수 있다. 이같이 하면 능히 전군을 한 사람처럼 부릴 수 있다. 한 사람도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비도 감히 자식을 감쌀 수 없고 자식도 감히 아비를 감쌀 수 없는데 일반 백성의 경우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만일 도적 한 명이 저잣거리에서 칼을 마구 휘둘러대면 1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를 피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 도적만이 홀로 뛰어나게 용감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초의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죽기로 작정한 자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자는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계책을 좇기만 하면 능히 전 장병을 모두 마치 죽기를 각오한 도적처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이들의 앞을 막을 수 없고 이들을 추격할 수도 없다. 이들은 무인지경에 있는 것처럼 그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다.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오가는 군사야말로 패왕의 군사다. 1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싸우면 천하에 당할 자가 없으니 그런 자가 누구인가? 바로 제환공이다. 7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싸우면 천하에 당할 자가 없으니 그런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옥이다.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싸우면 천하에 당할 자가 없으니 그런 자가 누구인가? 바로 손무다. 지금 열국의 장수 가운데 20만 명 이상의 대군을 거느리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런데도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간사한 일을 엄금하고 작은 실수를 용서하고 재원 확보를 통해 민생을 도모하고 사치풍조 근절을 통해 낭비를 막는 이른바 금사개색의 4가지 일을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히 하면 단 한 명일지라도 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리 되면 10명이 적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다. 100명, 1000명, 1만 명으로 단위를 늘릴 경우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까닭에 그 어떤 적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평소 무기와 장비를 잘 가다듬고 훈련을 통해 병사들의 투지를 북돋아야 한다. 그러면 그 기세가 마치 솔개가 먹이를 덮치듯 모아둔 물이 일시에 천길 계곡 위에 쏟아지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외부의 침략에 시달리는 나라에서는 후한 예물과 함께 사자를 파견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인질로 보내고 심지어 국토를 떼어주면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가 지원한 군사도 말만 10만 대군일 뿐 실은 수만 명에 불과하다. 이들 지원병이 출병하기에 앞서 해당국 군주치고 장수에게 남보다 앞장서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싸울 리가 만무하다. 국내의 백성을 동원하면서 군사 편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질 수 없다. 10만 대군을 편성할 경우 조정은 반드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문제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방어 준비가 견고하지 못하면 이는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나라의 정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그리 된 것이다. 설령 천하의 모든 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줄지라도 외양만 천리마인 기 및 노기를 닮았을 뿐 사실은 갈기만 세우고 다른 말에 뒤나 쫓는 노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아군의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천하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이용할 만한 것은 우리의 것처럼 이용하고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 우리의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법령을 잘 정비하고 상벌을 엄정히 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전공을 세우지 않으면 자귀를 얻을 수 없게 해야 한다. 백성으로 하여금 평소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두 팔을 휘두르며 다투어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 농전이 정착되어야만 한다. 그리하면 가히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호령을 내리면 반드시 나라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백성 가운데 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을 고지 듣지 말고 반드시 먼저 실전을 통해 과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다른 나라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이런 인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천하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군대와 장수를 잃고 말 것이다. 설령 전쟁에 이길지라도 오히려 나라는 더욱 허약해지고 다른 나라 땅을 얻을지라도 오히려 나라는 더욱 빈궁해질 것이다. 이는 모두 나라의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엉성한 데 따른 것이다. 제4장 전위 솔선수범을 보여라. 무릇 용병에는 계략을 통해 승리하는 도승, 위세를 통해 승리하는 위승, 무력을 통해 승리하는 역승이 있다. 무력을 튼튼히 하면서 적정을 면밀히 살펴 적의 사기를 꺾고 적진을 흐트리고 설령 적이 진형을 유지할지라도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것이 도승이다. 법제를 잘 정비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고 무기와 장비를 완비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필승의 신념을 갖게 한다. 이것이 위승이다. 강력한 무력을 배경으로 적진을 격파해 적장의 목을 베고 적의 성루 위로 올라가 쇠뇌를 쏘고 적을 경멸해 그 땅을 차지하고 대승을 거둔 뒤 개선한다. 이것이 역승이다. 군주가 이런 이치를 알면
세 가지 유형의 승리를 모두 취할 수 있다. 장수가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은 병사가 있기 때문이고, 병사가 싸우는 것은 사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병사는 사기가 왕성하면 싸우고 저하되면 달아난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또는 교전이 벌어지기 전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조정의 결정이 정확하고, 둘째, 유능한 장수를 임명하고, 셋째, 장수가 국경을 넘어가 펼치는 작전이 뛰어나고, 넷째,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다섯째, 포진과 교전에 대한 책략이 있어야 한다. 이 5가지 조건은 적의 실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적의 허점을 타격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사기를 꺾는 데 능하고 결코 적에게 사기를 꺾이는 일이 없다. 사기를 꺾이는 것은 곧 상대의 심리를 제압하는 것을 뜻한다. 명령은 장병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다. 지휘관이 명령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모르면 명령이 자주 변경되고, 그러면 설령 하달될지라도 장병들은 이를 믿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 사소한 착오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고, 작은 의문점은 구태여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서 주저함이 없어야 장병들이 이를 좇고, 행동하면서 주저함이 없어야 장병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옛 군주는 백성의 신임도 얻지 못한 채 백성으로 하여금 능력을 모두 발휘하도록 독려한 적이 없다. 백성이 능력을 모두 발휘하지 않고도 능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예안과 신의, 친애의 기풍이 있으면 백성은 굶주림을 감수할 수 있다. 나라의 효도와 자애, 염치의 풍속이 있으면 백성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 그래서 옛 군주는 예안과 신의를 우선에 장록을 내리고, 염치에 입각한 교화를 시행한 뒤 형벌을 내리고, 친애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아낀 후 법을 적용했다. 지휘관은 반드시 솔선수범하며 장병을 격려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 투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장병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는다. 장병이 죽기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적과 싸울 수 없다. 장병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의 삶이 풍요롭지 않으면 안 된다. 자귀의 등급과 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은 백성이 기대하는 것인 까닭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민생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백성이 기대하는 것들이 존중받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전지와 복록 등의 실질적인 혜택, 의식의 보장, 마을 간의 상호 격려, 상을 당한 경우 상호 부조, 복역과 복무에 대한 적극 참여 등이 그것이다. 이 모두 병사의 사기를 북돋우는 요소다. 분대나 소대 단위로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이 서로 친척처럼 가깝고, 중대와 대대 단위로 함께 움직이는 병사들이 서로 다정하게 지내야 한다. 이같이 하면 방어할 때는 마치 철벽을 세운 듯하고, 공격할 때는 마치 질풍뇌호가 몰아치는 듯하고, 전차는 거침없이 돌진하고 병사는 물러설 줄 모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용병 작전의 기본 이치다. 국토는 백성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고, 전선의 요충지에 있는 성은 국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군대는 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농사에 힘쓰면 백성은 굶주리지 않고, 방비에 소홀하지 않으면 국토가 위험하지 않고, 국방에 힘쓰면 성이 위험하지 않다. 이 세 가지는 옛 군왕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일이다. 이 가운데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옛 군왕이 국방에 힘쓰며 얻은 교훈은 모두 5가지다. 첫째, 군량을 비롯한 군수물자가 부족하면 장병은 움직이지 않는다. 둘째, 포상이나 녹봉이 빈약하면 백성을 소집하기가 어렵다. 셋째, 뛰어난 지휘관을 선발하지 않으면 해당 부대가 강할 수 없다. 넷째, 무기와 장비가 잘 갖추어 있지 않으면 전투력이 약하다. 다섯째, 상벌이 공정하지 않으면 장병이 복종하지 않는다. 이 5가지 사항에 유의하면 방어할 때는 진지가 매우 견고해 공략할 수 없고, 공격할 때는 기대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고, 방비를 튼튼히 하고, 진지를 견고하게 만들고, 출격할 때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아가고, 전투할 때 한 몸처럼 서로 돕는 것이 그것이다. 왕도를 행하는 왕국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고, 패도를 행하는 패국은 병사와 선비를 부유하게 만들고, 현상 유지에 애쓰는 존국은 관원인 대부를 부유하게 만들고, 패망의 길로 치닫는 망국은 군주와 주변 사람들의 창고만 부유하게 만든다.
위로 군주와 관원의 부거만 풍족하고 아래로 백성의 곳간이 씻은 듯이 비어있는 이른바 상만하루의 상황이 빚어지면 내란과 외침 등의 병란이 빚어질 경우 구제할 길이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임용하면 굳이 나를 가려 길이를 택하지 않을지라도 매사가 순조롭고 법령을 잘 정비하면 굳이 전복을 치지 않을지라도 매사가 좋은 조짐을 보이고 공을 세운 자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표창하면 굳이 사당의 제사를 올리며 기도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도움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흔히 천신은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성인이 오직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며 도모하고 행하는 인사만을 중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릇 근면하게 노력하는 근로부대는 장수가 반드시 솔선수범하는 까닭에 더워도 휘장을 치지 않고 추워도 옷을 겹으로 입지 않고 길이 험한 곳에서는 말에서 내려 병사와 함께 걷는다. 군용 식수를 마련하기 위한 우물을 팔 경우 우물이 완성된 후 비로소 물을 마시고 전군의 식사 준비가 완료된 후 비로소 밥을 먹고 전군의 영체가 완성된 후 비로소 휴식을 취하는 등 병사와 고락을 함께한다. 이같이 해야 오랫동안 야전에서 적과 싸울지라도 사기가 떨어지거나 군심이 흩어져 전투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다. 제5장 공권 계책을 써 공격하라. 군대는 고요한 모습으로 진지를 굳건히 한 후 병력을 집중해 적의 허점을 쳐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병력이 분산되면 전투력이 약해진다. 장수가 머뭇거리면 군심이 이반한다. 무릇 힘이 약하면 진퇴가 호쾌하지 못하고 적을 추격해도 끝내 모두 격살할 수 없다. 장수와 병사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장수가 의심하고 머뭇거리면 병사들이 이내 이반한다. 그리 되면 위에서 작전을 결정할지라도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고 작전을 실행하고자 해도 병사들을 통제할 길이 없다. 군심이 동요해 유언비어가 나돌고 장수가 위험을 갖추지 못해 사병이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까닭에 이런 병사를 이끌고 싸움에 나서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다. 이런 오합지졸을 두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인해 괴멸시킬 수 있는 질능지병이라고 한다. 더불어 싸울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장수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면 부하는 사지의 관절에 해당한다. 마음이 진정을 갖고 움직이면 사지의 관절도 반드시 힘을 얻게 된다. 반대로 의심을 품게 되면 사지의 관절은 반드시 따로 놀게 된다. 무릇 장수가 회의하며 결단하지 못하면 병사 역시 사지의 관절이 따로 노는 것처럼 절도 있게 움직일 수 없다. 설령 승리를 거둘지라도 이는 요행에 따른 행승에 지나지 않고 계책을 써 승리하는 공권이 아니다. 무릇 병사는 피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지휘관을 두려워하면 적을 업신여기고 적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지휘관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김을 당한 쪽은 패하고 위험을 세운 쪽은 승리하기 마련이다. 장수가 이런 이치에 정통하면 군관은 장수를 두려워하고 군관이 장수를 두려워하면 병사는 군관을 두려워하고 병사가 군관을 두려워하면 적은 아군 병사를 두려워한다. 승패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과 업신여김의 상호작용과 그 이치에 관한 외모 직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병사를 잘 다독여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병사들은 지휘관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위험으로 병사를 두렵게 만들어 복종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병사들은 지휘관의 명을 좇지 않는다. 잘 다독이는 것은 병사들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길이고 위험을 세우는 것은 지휘관이 병사로부터 존경을 받는 길이다. 아끼며 다독여야 병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위험을 세워야 병사가 명을 어기지 않는다. 지휘에 뛰어나다는 것은 곧 부하를 잘 다독이고 위험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자신이 없으면 가벼이 싸움을 말하지 말고 공격해서 반드시 빼앗을 자신이 없으면 가벼이 공격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하지 않으면 상벌을 행할지라도 전군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전군이 필승의 신념을 갖도록 하려면 반드시 싸우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 필승을 기하려면 반드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단 군대를 소집했으면 아무 이유 없이 해산해서는 안 되고 일단 출동했으면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적의 뒤를 쫓을 때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결연해야 하고 적을 공격할 때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듯이
단호해야 한다. 위험한 지경에 빠진 군대는 투지가 없고 지휘관이 경솔히 싸우고자 하는 부대는 병사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없고 내부 단결이 되지 않는 부대는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의전의 명분을 갖고 싸울 때는 아군이 주동적으로 나서는 것이 요체다. 사적인 이해를 다투거나 원한을 맺게 되어 싸울 때는 부득이 출병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요체다. 원한으로 인해 촉발된 전쟁에 임할 때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적이 먼저 움직인 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싸움이 일단 빚어지면 반드시 정기를 기다리고 싸움이 그치면 반드시 불측의 공격을 방비하는 이유다. 승리의 배경은 여러 유형이 있다. 조정의 결정에 의해 이기기도 하고 전장에서 맞부딪혀 이기기도 하고 적의 성을 쳐서 이기기도 한다. 적과 싸울 때 내부 투쟁이 일어나면 패한다. 요행이 패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적이 질에 놀라 두려워한 데 따른 왜곡된 승리인 곡승에 지나지 않는다. 억지스러운 곡승을 거두는 것은 불완전한 승리에 불과하다. 계책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공권의 일환으로 논할 가치조차 없다. 명군이 전쟁 개시의 즈음에 정군이 고각 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무기와 장비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엄히 사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같이 하면 그 군대는 애써 이기려 하지 않아도 승리를 거두게 된다. 군대가 고의로 경계태세를 풀고 겁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략이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평소 무기와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적에 대한 대비책이 면밀히 마련되어 있고 지휘 통솔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된 덕분이다. 군대는 5명에 1명의 오장, 10명에 1명의 십장, 100명에 1명의 졸장, 1000명에 1명의 솔장, 1만 명에 1명의 장수를 둔다. 싸우기 전에 이미 주도 면밀한 계책을 마련하고 편제를 완비한다. 각급 지휘관이 출병하기 직전 아침에 죽으면 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고 밤에 죽으면 밤에 다른 사람으로 충원한다. 적의 실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휘관을 신중히 선발한 연후에 다시 출병한다. 병력을 집결시킬 때 1000리 밖에 있는 부대는 열흘, 100리 밖에 있는 부대는 하루 안에 접경지대에 이르도록 명한다. 병력이 집결하고 지휘관이 이르면 곧바로 적지로 깊숙이 들어간 뒤 도로를 끊고 중요 도시를 포위하고 적을 성 안에 고립시키고 일부 병력으로 성을 공격해 위기감을 조성한다. 성 안의 백성을 동원해 겹겹이 방비에 나서도록 만든 뒤 그 틈을 이용해 아군은 병력을 나누어 여러 거점을 확보하고 여세를 몰아 적의 요충지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한 성을 함락시키면 그곳을 거점으로 다시 여러 도로를 차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공격을 가한다. 적장이 위신을 잃고 장병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엄형을 실시해도 병사들이 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군은 능히 이 틈을 노려 적을 칠 수 있다. 적이 구원병을 보낼지라도 이미 성은 아군의 수중에 떨어진 뒤다. 나루토나 교량이 닦여있지 않고 요새가 수리되어 있지 않고 해자나 옹벽들의 시설이 미비하고 각종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비록 적이 성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이는 수비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 밖의 거점에 지키는 파수병이 없고 밖으로 나간 부대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면 비록 성 안에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는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다. 가축을 모아놓지 않고 곡식을 수확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면 비록 성 안에 물자가 있을지라도 이는 아무 물자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성이 허술하고 물자가 부족하면 아군은 그 틈을 노려 공격할 수 있다. 병법에 이르기를 아군이 자유자재로 무인지경을 오가자 적이 접전하기도 전에 이미 굴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는 바로 이런 경우를 언급한 것이다. 제6장 수권 책략을 써 수비하라. 무릇 성을 수비하는 군대는 진격할 때도 성곽 밖에 수축한 방어시설에 머물지 않고 퇴각할 때도 성 주변에 설치한 초소나 보루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 방어전을 펼치는 것은 하책이다. 정예 부대와 날카로운 무기를 성 안에 모아두고 성 밖의 모든 양식과 재물을 안으로 모아들이면서 민가를 모두 철거하고 사람을 불러들여 성 안에서 지키고자 하면 적의 기세는 10배, 100배 높아지고 아군의 기세는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다. 이럴 때 적이 공격해오면 아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도 세상의 장수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있다. 무릇 방어작전의 요체는 지형의 이점을 상실하지 않는 데 있다. 성을 방어하는 방법은 1장의 간격마다
1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공병과 치사병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출격 부대는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수비대는 출격하지 않도록 한다. 이같이 하면 1명이 10명, 10명이 100명, 100명이 1000명, 1000명이 1만 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성곽을 축조할 때 단순히 백성을 동원해 흙만 높이 쌓아 올리지 않고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견고히 쌓는다. 1000장이나 되는 큰 성은 1만 명의 수비 병력이 필요하다. 해자를 깊이 파고 성벽을 견고하며 두텁게 쌓고 충분한 병력과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튼튼한 쇠뇌와 강한 활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이 해야 비로소 방어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만하다. 적이 성을 공격해올 때는 공격 병력이 최소 10만 명을 초과한다. 구원병이 오면 지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결코 지킬 수 없다. 성이 견고하고 구원병이 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성 안의 우부우부까지 모두 나서 물자를 총동원하고 피로 성을 물들이는 혈전을 치를지언정 성을 사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1년을 버틸 수 있는 성은 수비력이 공격력을 능가하고 구원병까지 수비에 가세하는 까닭에 성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반면 비록 성이 견고할지라도 구원병을 기대할 수 없다면 성 안의 우부우부 가운데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경우 창고를 열어 달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때는 반드시 정예하고 용맹한 장병을 동원하고 뛰어난 무기로 무장하고 쇠뇌와 활 등으로 무장한 부대를 최전선에 배치하고 노약자와 병자를 뒤에 배치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10만 명에 달하는 적군이 성 아래에 포진하고 있을 때 구원군은 반드시 포위망을 열어 성 안의 일부 수비 병력이 출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어 요충지를 점거한 후 보급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수비군의 후방을 보호하면서 수비군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짐짓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리함으로써 적을 헷갈리게 만들어 빈틈을 노리고자 한 것이다. 만일 적이 구원군과 맞서기 위해 정예부대를 뒤로 돌려 전방에 약한 부대가 남게 되면 적의 전면은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때는 성 안의 수비 병력이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공세로 전환해 구원군과 협공을 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책략을 써 성을 수비하는 수건의 전술이다. 제7장 11응 기본 이치를 익혀라. 장수의 위엄은 명을 번복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부하에게 베푸는 은혜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기응변으로 재치있게 대처하는 기략은 상황의 변화를 좇아 그에 맞는 대응책을 구사할 때 나온다. 전투의 요체는 사기의 유지에 있다. 공격할 때는 적의 의표를 찔러야 한다. 방어할 때는 외형적인 진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실수가 없으려면 모든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공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늘 미리 대비해야 한다. 신중은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데 그 뜻이 있다. 지혜는 세상을 넓게 보는 큰 안목에서 나온다. 재난을 막는 것은 과감한 결단에 달려있다. 부하로부터 신망을 받는 것은 겸허한 자세에서 비롯된다. 후회는 유유부단한 데서 나온다. 죄를 짓는 빌미는 함부로 사륙하는 데서 나온다. 편파적인 일처리는 사사로운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불상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듣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방만한 경비는 백성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이 어두운 것은 이간책에 노란한 탓이다. 힘만 들고 성과가 없는 것은 경거망동하기 때문이다. 고루한 것은 현명한 자를 멀리한 후과다. 화나는 늘 재물과 이익을 탐하는 데서 비롯된다. 해를 입는 것은 소인을 가까이 한 탓이다. 영토를 잃는 것은 방비를 소홀히 한 결과다. 위험이 닥치는 것은 명령이 엄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8장 무의 물처럼 용병하라. 용병할 때 죄 없는 성을 공격해서는 안 되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안 된다. 남의 부모 형제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노비 등의 자녀를 잡아다가 부리는 것은 모두 도적질이다. 군대는 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불의를 몰아내기 위해 동원한 것이다. 무력을 행사할지라도 불의를 금하는 데 그쳐야 한다. 농민이 전답을 떠나고
상인이 점포를 떠나고 사대부가 관부를 떠나는 등의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군주의 현명하고도 정확한 군사 결정에서 비롯된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천하를 굴복시키는 길이 여기에 있다. 만승의 대국은 일하며 싸우는 농전, 천승의 중등국가는 스스로 수비하며 위기를 구하는 구수, 백승의 소국은 스스로 생산의 백성을 부양하는 사양에 힘쓴다. 농전은 밖으로 다른 나라의 권세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구수는 외부의 군사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양은 다른 나라의 경제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라의 재정이 밖으로 전쟁을 치르기에 부족하고 안으로 나라를 보위하기에 부족하면 먼저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전쟁 비용을 지탱할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만승의 대국이 천승의 중등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백승의 소국이 군사 비용 재원을 조달하는 수준의 시장이라도 있어야 한다. 상벌을 행하는 것은 군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을 죽여 전군을 진동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를 죽여야 하고, 한 사람을 포상해 만인을 분발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를 포상해야 한다. 형벌의 관건은 큰 죄를 범한 고관을 벌하는 데 있고, 포상의 관건은 공을 세운 소리를 표창하는 데 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지체가 높을지라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는 형벌의 성역이 없기 때문이다. 공을 세웠으면 아무리 목동이나 마국간의 잡부처럼 미쳐날지라도 반드시 상을 내려야 한다. 이는 포상이 아랫사람까지 모두 포괄해야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벌의 성역이 없고 포상의 차별이 없으면 장수의 무위는 저절로 확립된다. 군주가 장수를 중시하는 이유다. 장수가 북을 울리며 호령을 바라는 것은 위난의 시기에 적과 결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양군이 교전할 때 장수가 지휘를 잘해 승리하면 공명을 얻을 수 있고, 지휘를 잘못해 패하면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 이처럼 나라의 흥망과 안위가 장수의 지휘 여부에 달려있으니 어찌 장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수의 호령 한마디에 병사는 적과 죽음을 무릅쓰고 칼과 창을 부딪히며 싸운다. 군주가 이처럼 무력을 토대로 대공을 세우는 것을 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공교경 장차인 몽충도 없이 공격하고 인공장애물인 거답도 없이 방어하면 이는 공수에 능한 군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온갖 정보가 모이는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세상의 모든 물자가 유통되며 집산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국가가 개입해 물가가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내다 파는 식으로 조절하면 상인의 물가 조작과 폭리를 막을 수 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3끼 식량이 지나지 않고, 말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콩 서말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람마다 누렇게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말도 굶주려 수척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시장의 이윤을 관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시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군대는 전투력을 보증할 수 없다. 출정하여 작전할 때 병사들의 갑옷과 투구 속에 이가 득실거릴지라도 능히 그 군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참새가 사나운 매에게 쫓기면 사람의 품 안으로 달려들거나 집 안으로 뛰어든다. 이는 본성이 아니라 뒤에 무서운 적이 있기 때문이다. 태공망 여상은 나이 70세의 은나라 수도 조가에서 백정 노릇을 하고 맹진에서 음식을 팔았다. 7년이 지나도록 알아주는 군주가 없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미치광이라며 놀렸다. 그러나 주문왕을 만나자 그는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천하를 평정했다. 군주의 단호한 결단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대공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말하기를 좋은 말이 임자를 만나면 능히 먼 길도 갈 수 있고, 현명한 선비가 때를 만나면 능히 대업도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주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치기 위해 맹진을 건널 때 오른손에 백모, 왼손에 황허를 들었다. 결사대는 300명, 병사는 3만 명이었다. 이에 대해 은나라 주왕의 군사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비렴과 앙래는 앞장서 군사를 이끌며 창과 도끼를 피하지 않았다. 대열이 수백 리에 달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무왕은 사병과 백성이 피로에 지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창과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은나라를 멸할 수 있었던 이유다. 여기에 무슨 상서로운 징조나 기이한 조짐은 없었다. 이는 오직 인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을 뿐이다. 지금 세상의 장수들은 일진을 따져 길흉을 점치고 별자리를 살펴 점을 치고
거북의 등을 태워 길흉을 살핀다. 이처럼 성심과 풍운 등의 천문을 살펴 공을 세우고자 하면 결코 뜻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릇 장수는 위로 하늘에 좌우되지 않고 아래로 땅에 얽매이지 않고 옆으로 사람에게 구애되지 않는다. 무기는 흉기다. 전쟁은 덕을 거스르는 일이다. 장수는 생사를 관장하는 관원이다. 부득이 할 때에 한해 용병해야 하는 이유다. 일단 용병하면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뒤로 군주, 앞으로 적의 제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장수 한 사람이 정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한 까닭에 그 성위가 마치 호랑이나 이리처럼 흉맹하고 폭풍우처럼 신속하고 천둥번개처럼 돌발적이다. 위세가 이처럼 혁혁한 까닭에 천하가 모두 떨 수밖에 없다. 승리하는 군사는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본래 유약하지만 계속 충격을 가하면 반드시 구릉조차 무너뜨리고 만다. 이는 다른 게 아니라 물의 성질이 희종 하나 같고 한 곳에 끊임없이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만일 천하의 명검인 막야처럼 예리한 병기와 무소 가죽처럼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임기응변의 전술을 구사하면 천하에 이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임용하면 굳이 나를 가려 길이를 택하지 않을지라도 매사가 순조롭고 법령을 잘 정비하면 굳이 전복을 치지 않을지라도 매사가 좋은 조짐을 보이고 공을 세운 자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표창하면 굳이 사당에 제사를 올리며 기도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도움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흔히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옛 성인이 삼가고 조심하며 오직 인사에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이유다. 오기는 진나라와 싸울 때 고르지 못한 박고랑이 군막을 치고 잡목의 나뭇가지로 그 위를 덮어 이슬과 서리를 막았다. 그는 왜 그같이 했을까? 이는 스스로를 장병들보다 높이지 않으려고 그리했던 것이다. 부하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공경을 다할 것을 바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력 투구를 요구하면서 번다한 예절을 주문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갑옷과 투구를 갖춰 입은 장수와 장병에게 무릎을 꿇는 괴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번다한 예절로 군사를 번거롭게 만들지 않으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번다한 예절로 군사를 번거롭게 만들면서 죽음을 잊고 전력으로 싸워줄 것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는 고금을 통해 들어본 적이 없다. 장수는 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집안을 잊고 병사들과 함께 수경할 때는 부모를 잊고 북채를 들고 전구를 치며 지휘할 때는 자신마저 잊는다. 오기가 싸움에 임했을 때 좌우에서 보검을 올리자 오기가 말하기를 장수는 오로지 북과 깃발만 관장하며 호령을 내릴 뿐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결단하고 작전을 지휘한 것 등이 장수가 할 일이다. 손에 검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은 장수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다. 전군이 대오를 이루어 행군할 때 하루에 30리씩 가면 사흘에 90리를 갔다. 90리를 간 뒤 오기가 이끄는 부대의 위세가 마치 강둑이 터진 것처럼 거셌던 까닭에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전방에 적이 보이면 여러 상황을 두루 살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적이 흰 깃발을 사용하면 적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 아군 역시 흰 깃발을 사용하고 붉은 깃발을 사용하면 아군도 붉은 깃발을 사용한다. 오기가 진나라 군사와 대치해 아직 교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한 병사가 넘치는 용맹을 참지 못해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군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왔다. 오기가 즉시 참수하려 하자 군관들이 만류하기를 이 사람은 용사이니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다. 오기가 말하기를 용사는 용사다. 그러나 내 명에 따른 게 아니다 라며 기어코 그의 목을 베었다. 제9장 장리 공평히 집행하라. 무릇 장수는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 모든 안건을 결제한다. 그 누구에게라도 사사로운 정을 주어서는 안 된 이유다.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면 그 어떤 일도 능히 조절하며 안배할 수 있다. 군자는 자신이 직접 사안을 검토하지 않는 한 멋대로 죄수를 사면하지 않는다. 동시에 제 황궁이 화살을 날려 허리띠를 맞춘 관중을 발탁한 것처럼 개인적인 원한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안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형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범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낱낱이 파악한다. 범인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불로 지지고 손가락에 기구를 끼워 신문하는 고문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천하장사일지라도 혹형을 견디지 못해 이내 허위로 자백하고 말 것이다. 지금 한간에는 천금을 바치면 죽음을 면하고
백금을 바치면 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내가 말하는 계책을 사용하면 설령 요순과 같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단 한마디도 송사에 끼어드는 말을 할 수 없고, 집에 억만금이 있을지라도 단 한 푼의 뇌물도 쓸 수 없다. 지금 감옥의 실태를 보면 작은 옥에는 수십 명, 중간 크기 옥에는 수백 명, 큰 옥에는 수천 명이 갇혀있다. 10명의 죄수와 관련된 사건에는 100명, 100명의 죄수와 관련된 사건에는 1000명, 1000명의 죄수와 관련된 사건에 1만 명이 연루되어 있다. 연루된 자 대부분이 친척이나 형제이고, 그 다음이 인척, 그 다음이 친구들이다. 만일 죄수와 연루된 자를 모두 잡아들이면 농민은 경작을 포기하고 상인은 점포를 떠나고 사대부는 관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두 양민과 관련된 것으로 옥사의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병법에 이르기를 10만 명의 군사가 출정하면 하루에 1000금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지금 10만 명의 양민이 옥사에 연루되어 있는데도 군주가 이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이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제10장 원관 선후 완급을 가려라. 관원을 둔 것은 여러 일을 주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통치의 골간에 해당한다. 관제는 다루는 대상에 따라 산원 공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역할 분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높은 자기와 많은 녹봉은 관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존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면서 백성의 숫자와 재산을 관원의 치적과 연결시켜 고찰한 비법을 정비하는 것은 관원의 능력을 정확히 판정하는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 토지를 균배하고 세금을 조절하는 것은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라는 국가 경제 원칙인 취여 지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의 생산 가액을 정하고 각종 생산 용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공장을 관리하는 관원의 직책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을 나누고 관문을 설치하는 것은 괴이하고 사치한 물품의 유통과 매매를 금하기 위한 것이다. 삼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신하의 직책이다. 법을 분명히 세우고 집행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군주의 몫이다. 직무를 명확히 하고 일의 경중과 완급을 헤아리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권한이다. 포상을 공정히 하고 처벌을 엄중히 하는 것은 악행을 예방하는 수단이다. 백성과 나라의 이익을 증대하며 폐해를 제거하고 농전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이 치국의 관건이다. 위의 뜻이 아래에 미치고 아래의 소리가 위로 전달되는 것은 위아래가 서로 가장 잘 통하도록 만드는 비결이다. 국가 재정의 실패를 파악하면 남는 재원을 잘 활용해 초과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상대의 약점을 아는 것은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근본이 된다. 상대의 동정을 훤히 아는 것은 자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관원의 두 축인 문관과 무관은 군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2가지 수단이다. 제사의 법도를 통일하는 것은 천자가 행하는 재래의식을 좇는 길이다. 유색액이나 첩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은 국정 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제후가 천자에게 예를 다하고 군신 관계를 대대로 이어가는 것은 천자의 명을 받들기 위한 것이다. 함부로 국호를 바꾸고 제도를 고치는 것은 천자의 덕정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런 무례한 자는 토벌해야만 한다. 관청에 일이 없고 군주가 상을 내릴 일이 없고 백성이 옥송을 일으킬 일이 없고 나라에 간상이 없다면 군주의 정사가 얼마나 지극한 왕도의 경지에 이른 것인가. 나는 이런 뛰어난 조치를 군왕에게 진언한 뒤 군왕이 이를 얼마나 제대로 시행할지 지켜볼 것이다. 제11장 치본 민생부터 챙겨라. 무릇 백성을 다스릴 때 무엇에 의지하는가? 대답인즉 곡식이 없으면 백성은 배를 채울 수 없고 천이 없으면 백성은 옷을 걸칠 수가 없다고 했다. 먹을 양식이 있고 걸칠 옷이 있으면 남자는 농사에 힘쓰고 여자는 길쌈에 힘쓴다. 이같이 하면 민생은 여유가 있게 된다. 남자가 사치품에 조각을 새겨 넣거나 여자가 비단에 자수를 놓도록 해서는 안 된다. 조각을 하면 보기에는 좋으나 목기는 물기가 쉽게 스며들고 철기는 비린내가 난다. 옛 성인들은 마시고 먹는 것에 모두 토기를 사용했다. 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천하에 낭비가 없도록 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쇠와 나무가 속성상 추위와 무관한데도 술을 넣은 장식을 입히고 소와 말은 속성상 풀과 물을 먹는데도 콩과 좁쌀을 먹인다. 나라를 이처럼 다스리면 나라를 세운 입국의 근본을 잃은 것이다. 응당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봄과 여름에 남자가 밭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가을과 겨울에 여자가 옷감을 공들였자면 백성은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친 베옷을 입으며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있고 지게미를 먹으며 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근본을 잃은 것이다. 옛날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땅이 더 비옥하거나 척박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 역시 더 근면하거나 나태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옛날 사람은 넉넉했고 지금 사람은 빈한한 것인가?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고 배 짜는 일이 수시로 중단된 까닭이다. 그러니 어찌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정사가 제대로 펼쳐졌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백성이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 백성 개개인이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으면 천하가 한 가족과 같이 되어 자신만 배부르고 따뜻이 지내려 하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함께 나눌 줄 알게 된다. 어느 집에 자식이 10명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게 밥 한 그릇의 부담을 안기고 자식이 1명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게 밥 한 그릇의 부담을 덜어내지도 않는다. 이같이 하면 사람들은 어찌 시끄럽게 술에 취해 떠들며 양민의 자제를 해치는 짓을 할 리가 있겠는가? 사람이 경박하고 인색해지면 욕심이 생겨 서로 더 갖기 위해 다투는 병폐가 나타난다. 이런 풍조가 한 사람에게 생겨나면 백성들은 서로 자기 몫을 더 챙기려 들고 재물을 더 쌓아두려 할 것이다. 백성이 자기 몫을 챙기려다 법을 어겼을 때 곧바로 구속해 형벌로 다스리고자 하면 이 어찌 백성 위에 군림하는 군주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는가? 선정은 법제를 공평히 집행해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백성이 감히 사리사욕을 채울 수 없게 되면 비위를 저지르는 자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 순리를 따르면서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 농전을 일관되게 펼치면 백성은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고 다툼도 없어지고 감옥은 텅 비고 들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민생은 널리 안정될 것이다. 밖으로 천하가 평안하고 안으로 나라에 환란이 없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푸르고 푸른 저 하늘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하늘처럼 수많은 옛 제왕 가운데 누구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가? 과거는 미칠 수 없고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오로지 지금의 나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천자의 칭송을 듣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영명한 지혜를 보유한 신명. 둘째, 은택을 널리 베푸는 수광. 셋째, 위아래에 질서가 있고 상벌이 엄정한 홍서. 넷째, 뛰어난 무력을 보유해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무적이 그것이다. 이 4가지는 천자 스스로 닦아야 하는 것이다. 날짐승이나 들짐승을 잡아다가 사당의 희생으로 삼는 것을 두고 새로 나는 물건을 먼저 조상신에게 올리는 천신으로 선전하고 점이나 치며 길흉을 묻는 등의 자팍을 두고 널리 알고 유학에 정통한 박학통유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요즘 유세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백리에 이르는 바닷물도 한 사람이 마시기에 모자랄 수 있고 작은 샘물도 전군의 갈증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탐욕은 절도가 없는 데서 생겨나고 사악은 금령이 없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하고자 한다. 치국의 최고 경지는 백성의 소박한 마음을 조차 무의로 다스리는 신화이고 그 다음은 객관적인 정황과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해 혜택을 고르게 하여 다스리는 인물이고 그 다음은 농사철을 빼앗거나 백성의 재산을 축내지 않는 무해민이다. 무릇 금령은 반드시 무덕을 기반으로 해야 지켜지고 포상은 반드시 문덕을 기반으로 해야 주효할 수 있다. 제12장 전권 주도권을 장악하라. 병법에 이르기를 1000명의 병력이면 책략으로 이기고 10,000명의 병력이면 무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책략을 먼저 행사하면 적이 실력으로 응전할 길은 없다. 무력을 먼저 행사하면 적은 기선제압을 당해 아군을 이길 수 없다. 용병에서 기선제압을 중시하는 이유다. 이런 이치를 잘 활용하면 능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적을 이길 수 없다. 아군이 진공하면 적은 반격하고 적이 진공하면 아군은 반격한다. 적이 이기거나 아군이 이기거나 둘 가운데 한쪽이 승리를 거두게 마련이다. 이것이 전쟁의 기본 이치다. 주도면밀한 책략은 전적으로 장수의 귀신같은 용병술에 달려있고
작전 전개 과정상의 뛰어난 술수는 장수의 병법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다. 용병할 의도와 실력이 있는데도 없는 듯 가장하고 없는데도 있는 듯 가장하면 적이 어떻게 아군의 실상을 알 수 있겠는가. 옛날 뛰어난 군왕의 훈계에 따르면 정직한 사람을 임용하면서 간신을 멀리하고 인자하고 공순한 사람을 다독이면서 사악한 무리를 곧바로 제거해야 한다. 용병의 이치를 아는 자는 반드시 먼저 경솔히 진공할 경우 이내 패배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사실 진공을 서두른다고 어찌 반드시 공을 세울 수 있겠는가. 경솔히 전진해 적과 싸우고자 하면 적은 곧바로 방비할 계책을 강구한다. 아군은 적진으로 나아가 승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전세의 주도권은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병법에서 이르기를 적이 결전을 치르고자 할 때 즉각 응전하거나 적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공격을 가하거나 수비하는 쪽에서 짐짓 미약한 모습을 보일 때 이에 넘어가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작전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했다. 무릇 전투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사기가 떨어지고 적을 두려워하면 진지를 방어할 길이 없다. 군대가 패하는 것은 병력이 있어도 투지를 가진 병사가 없기 때문이다. 장수가 용병의 이치를 모른 후과다. 병사들이 진공의 결심을 다지고 전혀 의혹이 없을 때 진공하고 적의 사기가 떨어지고 아군이 유리한 지형을 점거했을 때 적과 교전하고 여러 측면에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우위를 점했을 때 위세로서 적을 굴복시킨다. 이같이 하면 가히 병법의 지극한 이치를 깨우쳤다고 할 수 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기밀이 새고 진격할 때 절도가 없으면 패배를 초래한다. 이런 식의 잘못을 범하면 마치 홍수가 나둑이 무너지고 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전군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위험을 막고 숨은 우환을 미리 제거하려면 지략을 써 결단해야 한다. 조정에서 결정하는 계책이 고명하고 정확해야 하고 장수의 선발과 임용에 극히 신중해야 하고 적지로 들어가 펼치는 일련의 진공작전이 매우 정예해야 한다. 그같이 하면 적은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내 굴복할 것이다. 운료자 제2편 교령 엄히 훈련시킨 뒤 투입하라. 제13장 중형령 1벌 100개로 다스려라. 무릇 1000명 이상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서 전투에서 패해 도주하거나 방어하다 투항하거나 부하를 버리고 달아난 자를 일컬어 국적이라 한다. 이런 자는 참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명부에서 삭제하고 조상의 묘를 파헤쳐 그 유골을 저작거리에 늘어놓고 식소를 관청의 노비로 보낸다. 100명 이상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으로서 전투에서 패해 도주하거나 방어하다 투항하거나 부하를 버리고 달아난 자를 일컬어 군적이라 한다. 이런 자는 참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식소를 관청의 노비로 보낸다. 백성으로 하여금 안으로 엄형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밖으로 적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옛 군왕은 먼저 법령을 분명히 세운 뒤 엄형으로 다스렸다. 형벌이 무거우면 장병이 대내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대내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대외적으로 견고하고 강해진다. 제14장 오제령 연대 책임을 물어라. 군대의 편제를 보면 5명으로 구성된 단위를 오라고 한다. 이들은 서로 모든 일에 연대 책임을 진다. 10명으로 구성된 단위를 10이라 한다. 이들 역시 서로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50명으로 구성된 단위를 속이라 한다. 이들 또한 서로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100명으로 구성된 단위를 열라고 한다. 이들도 서로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법령을 위반한 자가 5에서 나왔을 때 이를 고발한 자는 면죄되지만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나머지 5의 대원은 모두 참수한다. 이런 원칙은 10과 속, 여에 그대로 적용된다. 군관 역시 10장에서 좌장 및 우장에 이르기까지 위아래가 모두 연대 책임을 진다. 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한 자가 있을 때 이를 고발한 자는 면죄되지만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죄를 범한 자와 동일한 죄로 다스린다. 무릇 5와 10에서 속과 여에 이르기까지 위아래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대 책임을 지면 함부로 군령을 어기는 간사한 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 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경우도 없게 된다. 이같이 하면 부친이 사사롭게 자식의 죄를 감쌀 수 없고
형 역시 동생의 죄를 감쌀 수 없게 된다. 하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어찌 군대에서 동거동식을 한다는 이유로 법령 위반을 눈감아줄 수 있겠는가. 제15장 분생령 관할구역을 나눠라. 중군과 좌군, 우군, 전군, 후군 모두 각기 할당된 영내 관할구역이 있다. 사방으로 관할구역 경계에 담을 쌓고 외부인의 통행을 통제한다. 1만 명을 지휘하는 장을 위시해 1000명을 지휘하는 수와 100명을 지휘하는 백 등 각급 지휘관 역시 저마다 관할구역이 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영내 관할구역 주변의 도랑을 파 함부로 영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가령 백의 소속 부대원이 아니면 그 관할구역을 통행할 수 없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왔을 경우 백은 그를 처형해야 한다. 이를 묵인한 채 처형하지 않으면 백을 같은 죄로 다스린다. 각 군은 관할구역 내에 사방으로 닦아놓은 도로 위에 120보마다 전망대를 하나씩 세우고 영내 인원과 지형을 감안해 각 초소를 두고 각기 맡은 구역의 도로를 감시하게끔 한다. 멋대로 통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함이다. 지휘관이 인증한 신표가 없으면 통행할 수 없게 한다. 땔감을 구하거나 가축을 먹이러 가는 자 모두 대우를 갖추어야만 통행할 수 있다. 신표를 갖지 않은 군관과 군속은 물론 대우를 갖추지 않은 병사가 영문을 지키는 자에게 발견되었을 때는 곧바로 처결한다. 관할구역을 벗어나 다른 관할구역으로 들어간 자 역시 모두 처형한다. 그리하면 안으로는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없고 밖으로는 영내로 침투한 첩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제16장 속무령 상과 벌을 활용하라. 전투 때 휘하 부대를 단속하는 속무령에 이같이 규정되어 있다. 5명으로 오를 편성한 뒤 연대 책임을 약속하는 부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한 뒤 이를 거두어 지휘관이 머무는 곳에 보관한다. 5의 대원을 잃었을 때 그 숫자만큼 적의 수급을 얻을 경우 공과 죄를 상쇄한다. 적의 수급을 얻고도 5의 대원을 잃지 않았을 경우 이를 포상한다. 5의 대원을 잃고도 그에 해당하는 적의 수급을 얻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5를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아군의 군관을 잃고 적의 군관 수급을 얻을 경우 그 공과 죄를 상쇄한다. 적의 군관 수급을 얻고도 아군 군관을 잃지 않았을 경우 이를 포상한다. 아군 군관을 잃고도 적의 군관 수급을 얻지 못했을 경우 휘하 대원을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다만 다시 싸워 적의 고위군과 수급을 얻을 경우 면죄한다. 아군의 장수를 잃었을 때 적장의 수급을 얻을 경우 공과 죄를 상쇄한다. 적장의 수급을 얻고도 아군 장수를 잃지 않았을 경우 이를 포상한다. 아군 장수를 잃고도 적장의 수급을 얻지 못했을 경우 진영에서 이탈한 이지둔도의 법에 의거해 엄형에 처한다. 전시의 처형 법규인 전주법에 이같이 규정되어 있다. 10명을 지휘하는 10장은 휘하 대원을 처형할 수 있고 100명을 지휘하는 100장은 휘하의 10장을 처형할 수 있고 1000명을 지휘하는 천인지장인 수는 휘하의 100장을 처형할 수 있고 1만 명을 지휘하는 만인지장인 장은 휘하의 수를 처형할 수 있다. 좌장군과 우장군은 휘하의 장을 처형할 수 있고 대장군은 휘하의 그 누구라도 처형할 수 있다. 제17장 경줄령 체계적으로 편제하라. 사병의 편성은 편제 운영 규정을 좇아 크게 3개의 부대로 나눈다. 좌군은 청색 깃발을 사용하고 소속 병사는 투구에 청색 깃털을 단다. 우군은 백색 깃발을 사용하고 소속 병사는 투구에 백색 깃털을 단다. 중군은 황색 깃발을 사용하고 소속 병사는 투구에 황색 깃털을 단다. 병사들은 대호에 따라 5색의 휘장을 단다. 제1열은 청색, 제2열은 적색, 제3열은 황색, 제4열은 백색, 제5열은 흑색의 휘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호를 편성하고 휘장을 잃은 자는 처형한다. 휘장의 부착 위치를 보면 제1조의 5열은 머리, 제2조의 5열은 목, 제3조의 5열은 가슴, 제4조의 5열은 배, 제5조의 5열은 허리에 부착한다. 이같이 하면 병사들이 상관을 식별하지 못하는 일도 없고 상관 역시 병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일도 없다. 상관이 휘하 사병이 아닌 것을 보고도 귀찰하지 않거나
대우가 혼란한 것을 보고도 통제하지 않으면 위반자와 같은 죄로 다스린다. 북을 울리며 앞으로 나아가 적과 교전하게 되었을 때 병사가 대우보다 앞질러 나가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 용맹이고, 대우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다. 자신이 속한 대우의 5열을 앞질러 진격한 자는 포상하고 5열을 물러난 자는 처형한다. 대원이 진격하거나 물러나고 앞서거나 뒤처지는 움직임을 보면 누가 공을 세웠는지 능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북이 울리면 진격하는 것이 병력같이 신속하고 움직이는 것이 폭풍우처럼 맹렬하다. 아무도 그 앞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뒤에서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대야말로 편제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8장 늑졸령. 정병과 기병을 섞어라. 진과 북, 방울, 깃발 등 4가지는 각기 사용법이 있다. 북은 한 번 울리면 전진하고 2번 울리면 공격을 시작한다. 징은 한 번 울리면 정지하고 2번 울리면 후퇴한다. 방울은 명을 전달하는 데 쓴다. 깃발은 왼쪽으로 휘저으면 부대도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휘저으면 부대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기병을 구사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한다. 북을 한 번 울려 어떤 때는 왼쪽을 치게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오른쪽을 치게 한다. 한보에 북을 한 번 울리는 것은 완만한 속도로 전진하라는 신호고, 10보에 한 번 울리는 것은 빠른 걸음으로 전진하라는 신호고, 북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리는 것은 말이 내달리듯 질주하여 전진하라는 신호다. 오음에서 상조의 소리를 내는 것은 장의 북, 각조의 소리를 내는 것은 수의 북, 여리고 작은 소리를 내는 것은 백의 북이다. 이 3가지 북소리가 일치하는 것은 각급 지휘관인 장과 수와 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뜻한다. 기병을 구사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한다. 북을 치면서 규정을 어긴 자는 처형하고, 시끄럽게 떠들어 신호에 지장을 준 자도 처형하고, 북과 징 등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 자도 처형한다. 작전 훈련은 100명 단위로 시행한다. 이에 대한 훈련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훈련을 1000명 단위로 시행한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1만 명의 단위로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전 군에 대한 훈련을 시행한다. 전 군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병력의 분산과 집중에 중점을 두어 대규모 전투 시의 요령을 미리 습득시킨다. 훈련이 모두 끝나면 검열을 통해 그 성과를 점검한다. 이처럼 잘 훈련된 군대는 방진과 원진 등 그 어떤 진법을 구사하든 사지와 위지 등 그 어떤 지형에서 싸우든 능히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적이 산 위에 있으면 산 등성이를 타고 올라가 경멸하고, 물 속에 있으면 물 속으로 들어가 경멸한다. 적을 쫓는 것이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과 같아 조금도 주저하는 법이 없다. 병사들이 적을 격파하고 죽기로 싸우며 작전명을 수행하는 이유다. 무릇 중대한 작전을 펼 때는 반드시 조속히 결단해 미리 치밀한 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계책이 미리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좌고우면하며 조속히 결단하지 못하면 부대는 진퇴를 결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처럼 의심하며 머뭇거리면 반드시 패하게 된다. 통상적인 용병술인 정병은 사전에 적의 사기를 꺾는 기선의 제압을 중시하고, 변칙적인 용병술인 기병은 사후에 적의 의표를 찌르는 것을 중시한다. 상황에 따라 정병을 앞세우기도 하고 기병을 앞세우기도 한다.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실전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을 구사해야 한다. 지금 세상에는 병법에 밟지 못한 지휘관이 많다. 독선적으로 명령권을 행사하고 무조건 진공하는 것만을 용맹으로 생각하는 것 등이 그렇다. 이같이 하고도 패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출병할 때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진공할 때 모든 것이 분명한데도 거듭 의심하며 주저하고, 교전할 때 급속히 대응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늦추고, 늦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급속히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 3가지 경우는 작전을 실패로 이끄는 대표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제19장 장령. 군령으로 엄하게 다스려라. 장수가 명을 받아 출정할 때는 반드시 군주가 먼저 조정의 구수회의를 통해 계책을 마련한 뒤 백관이 모인 조정에서 명을 발표해야 한다. 군주는 친히 장수에게 부어를 내리면서 이같이 선포한다. 좌군과 우군, 중군 등 3군은 각기 맡은 바 임무와 직책이 있다.
만일 이를 뛰어넘어 위에 청원하는 자는 곧바로 처형한다. 진중에 두 개의 명이 있을 수 없다. 멋대로 명을 발하는 자는 처형한다. 명을 지체하는 자도 처형한다. 명을 어기는 자도 처형한다. 이어 장수는 휘하 장병에게 이같이 선언한다. 도성 문 밖 모처의 모일까지 군영을 설치한다. 수레 등으로 영문을 만들면서 시간을 표시하는 기둥 등을 세우고 기다릴 것이다. 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자는 즉각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장수가 군영에 들어오면 즉각 영문을 닫고 통행을 금지한다. 함부로 출입하는 자, 큰 소리로 떠드는 자, 감히 명을 어기는 자 모두 처형한다. 제20장 종군령. 출입을 통제하라. 선봉의 한 지대인 이른바 종군은 통상 주력 부대인 대군으로부터 100리 떨어진 전방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정해진 일시에 모인 뒤 사흘분의 식량을 휴대하고 대군보다 먼저 출발한다. 행동 개시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접수되는 즉시 작전에 들어간다.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병사에게 음식과 상을 푸짐하게 제공해 사기를 북돋운다. 이것이 바로 전투를 개시한다는 뜻의 추전이라 한다. 선봉의 또 다른 한 지대인 흥군은 종군보다 먼저 출발한다. 행동 개시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접수되는 즉시 작전에 들어간다. 통상 대군으로부터 종군의 2배 앞선 전방에 떨어져서 작전을 수행한다. 종군보다 100리가량 앞이다. 정해진 일시에 모인 뒤 엿새분의 식량을 휴대하고 전투태세에 들어간다. 병력을 분산시켜 작전을 수행하는 분졸은 미리 각지의 요충지를 점거하고 있다가 전세가 유리해지면 공격에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은 채 전투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종군은 흥군이나 분졸에서 탈주한 병사를 붙잡아 처벌한다. 각급 단위의 지휘관이 인솔하는 이른바 제장지병은 앞서 말한 종군과 흥군, 분졸, 대군 등 4개 부대의 움직임을 감안해 작전을 펼침으로써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군대는 10과 5를 기본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합치거나 나누어 임무를 부여한다. 요새와 관문, 교량 등의 방어에 분산 배치했다가 전투가 개시되면 신호를 보내 곧바로 한 곳에 집결시킨다. 주력 부대인 대군은 작전 기간 동안 충분히 먹을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 출발할 때 무기를 포함한 각종 전쟁 도구를 빠짐없이 챙긴다.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출발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는 자는 처형한다. 무릇 요새 등의 수비를 맡은 부대는 구역별로 임무를 분담해 사방의 경계에 만전을 기한다. 흥군과 종군이 출동하면 해당 지역 백성이 임의로 통행하지 못하게 통제한다. 왕명을 받들어 부절을 휴대하고 파견된 관원을 순직리라고 한다. 순직리를 제외한 그 누구도 임의로 통행하면 처벌을 받는다. 전투 개시의 신호를 받고 부대가 출발하면 순직리도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국내의 정황을 살피는 것이 그의 임무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내부터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제21장 병교상. 철저히 훈련시켜라. 군대의 훈련 규정에 따르면 관할구역 또는 진형을 갖춘 군진에서 군령을 어기고 전진 또는 후퇴한 자는 훈련 규정을 어긴 죄로 처벌한다. 전후 좌우의 대열에 배속된 병사들의 훈련은 해당 대열의 교관이 책임진다. 5명의 병사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을 잘 훈련시키면 해당 교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교관은 훈련 규정을 어긴 죄로 처벌한다. 부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훈련장을 이탈해 훈련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 5 내에서 스스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5의 나머지 대원이 이를 증명하면 면책한다. 5가 전장에 투입되었을 때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적과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았을 경우 훈련을 담당한 교관을 같은 죄로 다스린다. 10 역시 대원 10명이 서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한 명의 대원이라도 잃었을 때 나머지 9명의 대원이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았을 경우 해당 훈련 교관을 같은 죄로 처벌한다. 10장에서 비장에 이르는 지휘관이 다스리는 부대도 마찬가지다. 군령 위반자가 나올 경우 해당 훈련 교관을 같은 죄로 처벌한다. 형벌을 명확히 하고 포상을 공정히 하는 일은 반드시 평소의 훈련 과정에도 전시 상황과 똑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장수는 각기 다른 깃발을 사용하고 병사 역시 소속 부대별로 각기 다른 휘장을 사용한다. 휘장 위치도 각기 달라 좌구는 왼쪽 어깨, 우구는 오른쪽 어깨,
중구는 가슴에 부착한다. 휘장에는 모 부대 소속 모 씨처럼 소속 부대와 이름이 적혀있다. 전군과 후군은 제1열에서 제5열까지 휘장을 달리 부착한다. 제1열은 머리, 제2열은 목, 제3열은 가슴, 제4열은 배, 제5열은 허리 순으로 부착 위치를 점차 아래로 내린다. 5장이 대원 4명을 훈련시킬 때는 나무 판자로 북, 기와로 징, 장대로 깃발을 대신한다. 북을 치면 전진하고 깃발을 내려때리면 내달리고 징을 치면 후퇴하고 징과 북을 함께 치면 그 자리에 꿇어앉는다. 5장의 대원에 대한 훈련이 끝나면 10장이 각 5를 통합해 훈련시킨다. 10장이 훈련이 끝나면 졸장이 각 10을 통합해 훈련시킨다. 이어 100장은 각 조를, 병위는 각 100을 같은 방식으로 훈련시킨다. 이후 비장은 병위가 훈련시킨 병사를 모두 모아 재차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대장은 전 장병을 모아 훈련시킨다. 대장이 시행할 때는 넓은 벌판에 진형을 갖춰 실전처럼 훈련한다. 대장기 3개를 백보 간격으로 세운 뒤 진형이 갖추어지면 백보 전방에 있는 첫 번째 기대까지 통상 속도로 전진하게 한다. 이어 두 번째 기대까지는 빠른 속도, 세 번째 기대까지는 내달리는 속도로 전진하게 한다. 이런 반복 훈련으로 장병들이 진법을 몸에 완전히 익히게 한 뒤 훈련 성과에 따라 상벌을 내린다. 병위 이하의 각급 군관 역시 독자적인 군기를 갖는다. 전투에서 승리해 적의 군기를 빼앗는 자에게는 군기의 등급을 따져 그에 상응하는 자규를 내린다. 이는 군주가 포상의 방법으로 장병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작전 승리의 관건은 군의를 세우는 데 있고 군의는 장병들이 분투하도록 만드는 육력, 육력은 형벌을 엄정히 하는 정벌, 정벌은 공을 세운 자를 크게 표창하는 명상에 있다. 병사들이 고국을 떠나 멀리 적지로 먼정을 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과 용감히 싸우고 싸우다 죽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장수는 수비 부대로 하여금 반드시 방비를 튼튼히 하고 공격 부대로 하여금 반드시 필사의 각오로 싸우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어 중상모략이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간사한 자들이 감히 함부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하도록 엄히 조치한다. 또한 한 번 내린 명은 도중에 번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부대의 행동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진공이 번개처럼 빠르고 교전할 때 말을 놀라게 할 정도로 용맹하고 논공 행상이 흑백을 가리듯 분명하고 군령의 집행이 마치 사지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차질이 없어야 한다. 선봉대가 적진을 돌파하고 적의 견고한 진지를 격파할 때 마치 홍수가 나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거침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다. 평소 훈련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영토를 넓히고 사직을 지키고 우환을 미연에 제거하고 무덕을 이루는 근원에 해당한다. 제22장 병교 하 후하게 포상하라. 나는 군왕이 필승을 거둘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터득하면 능히 열국을 병탄해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고 통일된 제도를 시행해 천하의 위세를 떨칠 수 있다. 이는 1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연형이다. 이는 최소 단위인 5에서 시작해 상급 단위에 이르기까지 대원 가운데 법령 위반자가 있을 경우 대원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둘째, 지금이다. 이는 영내 도로를 임의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침투한 첩자를 곧바로 잡아내는 것을 말한다. 셋째, 전거다. 이는 전차에 올라탄 갑사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전차를 뒤따르는 보병들이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넷째, 계색이다. 이는 각자 구역을 맡은 부대가 진지를 구축한 뒤 사력을 다해 굳건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분한이다. 이는 야영이나 수경을 할 때 영내에서 좌우가 서로 경계하며 전후가 서로 호응하고 전차로 둥글게 병풍을 만들어 적의 침공을 막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호별이다. 이는 앞열의 부대가 맹공을 가할 때 뒤열의 부대가 순서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 진형을 흐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곱째, 오장이다. 이는 부대와 대오의 휘장을 명확히 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여덟째, 전곡이다. 이는 각 부대가 길게 늘어서서 행군할 때 정연한 대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 금고다. 이는 병사들로 하여금 전공을 세우도록 격려함으로써
무덕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열째, 진거다. 이는 전차의 앞뒤를 연결해 하나의 진형을 이루면서 전마의 눈을 가리개로 가리는 것을 말한다. 열한째, 사사다. 이는 각 부대에서 용맹하고 강건하며 무예가 뛰어난 병사를 선발해 전차에 태운 뒤 전후 좌우로 종횡하면서 기습을 통해 적을 제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열두째, 역졸이다. 이는 강건하고 힘이 좋은 병사를 선발해 군기를 관장하게 한 뒤 전군의 장병들로 하여금 군기에 신호가 없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12가지 기호를 전군에 철저히 훈련시킨 뒤 군령을 어긴 자를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한 군대도 능히 강해질 수 있고 위세가 땅에 떨어진 군주도 능히 존엄해질 수 있고 유명무실한 법령도 능히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흩어진 백성도 능히 모여들게 만들 수 있고 백성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땅이 아무리 넓어도 능히 지킬 수 있다. 도성 안에 배치된 전차가 굳이 성곽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무기 창고에 넣어둔 갑옷과 투구를 다시 꺼낼 이유도 없다. 위세만으로도 능히 천하를 복종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장수 이하 모든 군인은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장수는 지휘관으로 임명된 순간 집안을 잊어야 한다. 둘째, 국경을 넘어 적지로 들어갈 때는 부모를 잊어야 한다. 셋째, 적과 대치했을 때는 자신의 몸을 잊어야 한다. 넷째, 전투가 벌어지면 필사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다섯째, 계책도 없이 급하게 승리하는 것을 하책으로 삼아야 한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100명이 결사적으로 싸우면 가히 적진으로 뛰어들어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1000명이 결사적으로 싸우면 가히 적장을 죽이고 적을 완파할 수 있고 1만 명이 결사적으로 싸우면 가히 천하를 횡행하는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옛날 주무왕이 태공망 여상에게 용병에 관해 물었다. 내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용병의 요체를 알고자 하오. 그러자 여상이 이같이 대답했다. 포상을 산처럼 크게 하고 처벌을 계곡처럼 깊게 하십시오. 최상의 방안은 상벌에 착오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은 실수를 했을 때 곧바로 시정하는 것입니다. 장병들이 상벌에 관해 멋대로 떠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릇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청혼하는 자는 곧바로 처형하고 공을 세우고도 포상을 거부하는 자도 곧바로 처형해야 합니다. 적을 투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국 내부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한다. 재정 상황을 관찰하고 빈궁한지 여부를 살핀다. 내부의 폐단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살핀다. 위정자가 전횡하며 포악한 모습을 보이면 아래 민심은 반드시 이반하게 마련이다. 적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는 토벌에 좋은 구실이 된다. 군사를 일으켜 작전을 펼 때는 반드시 적과 나의 전력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군대의 진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병력과 무기는 잘 갖추었는지, 군량은 충분한지, 진격과 퇴각의 길은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비로소 군사를 일으켜야 적국의 폭란을 토벌할 수 있다. 이같이 할 경우 적국으로 깊숙이 쳐들어가도 능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적국이 기본적으로 영토가 크고 성곽이 낮고 작을 때는 반드시 먼저 영토를 장악하고 정반대로 성곽은 크고 영토가 작을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성부터 점령한다. 또한 적의 영토가 크기만 할 뿐 인구가 적을 때는 요충지를 점령하고 정반대로 영토는 협소하고 인구가 많을 때는 성 앞에 커다란 토산을 쌓은 뒤 싸움에 임한다. 이때 적국 백성의 재물과 이익을 훼손하거나 농사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관후한 정책을 펼쳐 적국 백성이 종전처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민심 이반을 불러온 패정을 혁파하는 식으로 임하면 능히 천하의 그 은덕을 베풀 수 있다. 지금 싸움을 좋아하는 전국은 서로 공격을 일삼으면서 덕정을 베푸는 나라의 대병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 군대는 5명으로 구성된 오에서 25명으로 구성된 양에 이르기까지 군령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병사들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서로 쟁송을 그치지 않는다. 군관들은 이를 수습하려다 지친 나머지 이내 작전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 작전 실패 속에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머니 원정길이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오는 와중에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사들은 극도로 지쳐있는데 지휘관들이 탐욕을 부리며 재물을 멋대로 약탈한다. 이런 군대는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
무릇 적장이 경솔하고 보루가 허술하며 적병이 동요하면 가히 진공할 수 있다. 반대로 적장이 신중하고 보루가 높으며 적병이 긴장하고 경계하면 진공은 불가하고 포위작전을 쓸 수 있다. 포위할 때는 반드시 한쪽을 터놓아 적에게 한 가닥 희망을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적의 사기를 점차 약화시키는 방안이다. 포위되면 상대가 아무리 절약할지라도 굶주리는 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적병이 한밤중에 오인하여 서로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징표다. 적병이 임무를 회피하는 것은 위아래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표시다. 남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결전하는 날에 임박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투지를 잃고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증거다. 병사의 사기가 떨어지면 군대는 이내 패할 수밖에 없고 책략이 잘못되면 나라는 이내 패망할 수밖에 없다. 제23장 병령, 상, 문덕과 무덕을 겸하라. 병기는 흉기고 전쟁은 덕정에 반하는 행위다. 모든 일은 반드시 근본이 있어야 한다. 옛날 왕도를 행한 군왕들은 폭란을 토벌할 때 인의를 근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 군왕은 위험을 세우며 적에 대항할 의도로 서로 다투는 까닭에 전쟁을 그칠 도리가 없다. 전쟁은 무력을 줄기, 물약을 뿌리로 삼는다. 무력이 거칠하면 물약은 속에 해당한다. 문무의 관계를 꿰면 승부의 큰 줄기를 장악할 수 있다. 물약은 이해득실을 살피며 나라의 안위를 판별하는 기준이고 무력은 강적에 맞서 분투하며 공수를 펼치는 수단이다. 장병의 뜻이 하나로 뭉치면 승리할 수 있고 흩어지면 패한다. 진형은 밀집해야 견고하고 선봉은 산계해야 마음껏 활약할 수 있다. 병사들이 적보다 자신의 장수를 더 두려워하며 승리하고 장수보다 적을 더 두려워하면 패한다. 승패를 미리 알고자 하면 병사가 장수를 두려워하는지 적을 더 두려워하는지 비교해보면 된다. 적과 장수는 마치 저울과 같기 때문이다. 부대가 조용하고 냉정하면 군기가 잡혀있는 것이고 정신없이 부산하면 문란한 것이다. 출병하여 포진할 때 일정한 군령을 좇아야 하고 대형의 간격을 맞출 때는 일정한 법칙을 따라야 하고 진형의 앞뒤 순서를 정할 때는 화력의 특징에 따른 적절한 배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한 군령은 적을 추격하거나 성을 공략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진형의 앞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부대가 혼란에 빠진다. 순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자는 참수한다. 통상 진형은 적을 정면으로 향해 펼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병력의 일부가 안을 향하는 내향진이나 밖을 향하는 외향진, 서 있는 모습의 입진, 꿇어앉은 모습의 좌진 등을 취하기도 한다. 내향진은 중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외향진은 적의 습격을 대비한 것이고 입진은 돌진을 염두에 둔 것이고 좌진은 방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입진과 좌진은 상황에 따라 섞어 쓴다. 그래야 공수를 겸할 수 있다. 장수는 군진의 가운데 머물며 작전을 지휘한다. 좌진의 병기는 주로 칼과 도끼를 사용하고 입진은 창과 쇠뇌를 쓴다. 장수는 이때도 군진의 가운데에 머물며 지휘한다. 적을 제압하는 데 능한 장수는 먼저 정병을 동원해 적과 싸우고 적절한 시기를 골라 기병을 동원한다. 이것이 필승의 전법이다. 포진할 때는 법을 집행할 때 쓰는 부월을 세우고 깃발과 휘장으로 주변을 꾸며 위세를 과시한다. 공을 세운 자는 반드시 포상하고 군령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처벌한다. 병사의 생사 존망은 모두 장수가 지휘할 때 쓰는 북채 끝에 달려있다. 이같이 하면 설령 천하에 아무리 뛰어난 용병수를 자랑하는 자일지라도 막아낼 도리가 없다. 양측이 대치하며 아직 교전을 벌이기 전에 적의 선봉이 먼저 북을 울리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전력이 허약하다는 표시고 정반대로 적의 호위부대가 이같이 하는 것은 전력이 충실하다는 증거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실력과 속셈을 감추려는 것이다. 허와 실, 비는 군진이 보여주는 세 가지 양상이다. 제24장 병령, 하, 필사의 각오로 임하라. 주력 부대인 대군이 출동하기 전에 전방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게 된 부대는 응당 병경 현읍에 초소를 세운다. 초소의 간격은 3리에서 5리다. 대군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각 방어와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싸움이 시작되면 변경 일대에 일률적으로 통금 조치를 취한다. 이는 국내 안정을 위한 것이다. 내지의 병사가 변경 수비대로 나가면 해당 군관들이 그들에게 깃발과 북, 창, 갑옷 등을 지급하게 한다. 출발 후 병사가 지휘관보다 늦게 현의 경계를 떠나면 후수법에 의해 처벌한다. 병사의 변경 복무 기간은 1년이다.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멋대로 위치를 이탈하면 탈주병과 동일한 죄로 다스린다. 부모나 처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죄로 다스리고 몰랐다면 죄를 면해준다. 병사가 지휘관보다 뒤처져 오다가 하루 늦게 대장이 머무는 지휘소에 도착하면 부모와 처자를 같은 죄로 다스린다. 병사가 집으로 달아나 하루를 넘겼는데도 부모와 처자가 그를 붙잡아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다스린다. 전투 중에 멋대로 지휘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부하와 부하를 버리고 홀로 도주한 지휘관은 모두 참수한다. 전방의 지휘관이 부하를 버리고 도주했을 때 후방의 지휘관으로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 그 부하를 거둔 자에게는 상을 내린다. 전공이 전혀 없는 자는 3년 동안 변경에서 수자리를 서게 한다. 전군이 투입된 대규모 전투에서 대장이 전사했을 때 500명 이상의 병력을 거느린 대장 휘하의 지휘관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우지 않은 자는 모두 참수한다. 대장의 근위병으로서 당시 군진 내에 있던 자들은 모두 참수한다. 나머지 병사도 전공이 있는 자는 자기를 한 급 깎아내리고 전공이 없는 자는 3년 동안 변경에서 복무하게 한다. 전투 때 동료가 달아나거나 전사했는데도 그 시신을 거두어오지 못하면 소속 대원이 세운 전공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시신을 거두어 왔을 때는 모두 그 죄를 면해준다. 군대의 이해관계는 국가의 등록 명부와 실제 병력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지금 병사의 명단이 관청의 명부에만 올라있고 정작 당사자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이 하면 관청은 실제의 병력 자원을 확보할 길이 없고 해당 병사의 집 또한 당사자는 있는데 그 이름이 없는 일이 빚어진다. 병사를 소집해 군대를 편성할 때만 이름이 올라와 있고 실제 병력은 존재하지 않는 공명의 상태로는 밖으로 적의 침공을 막을 수 없고 안으로 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 군대는 병력이 모자라고 장수는 위험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듣건대 병사가 타령의 집으로 달아나면 같은 5의 대원과 지휘관이 교대로 타령병의 군량을 바치며 속죄한다고 한다. 이 경우 이름만 올라있는 병사에게 2배의 군량이 지출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재정을 공허하게 만들고 백성의 양식을 고갈되게 만드는 짓이다. 그러니 어떻게 패전의 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시급히 엄한 법령을 발동해 병사들이 집으로 달아나는 것을 저지하고 병사의 타령을 근절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다. 평소 하부 단위인 5와 10의 조직체계가 잘 유지되고 전투 때 장병이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승리의 두 번째 요건이다. 장수가 위험을 갖추고 병사들이 지휘에 잘 따라주고 명령이 명확하며 믿음이 있고 공수 전환의 조치가 적절해야 한다. 이것이 승리의 세 번째 요건이다. 내가 듣건대 옛날 용병에 뛰어난 사람 가운데 최상의 인물은 휘하 장병들로 하여금 절반이 전사하는 것을 달게 여기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은 10분의 3, 그 다음은 10분의 1이 그러하도록 만들었다. 절반의 전사를 달게 여기도록 만든 자는 위세가 천하에 떨쳤고 10분의 3이 그런 자는 제후를 무력으로 제압할 만했고 10분의 1이 그런 자는 한 번 호령을 내리면 호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100만 대군은 전투에 나서는 1만 명보다 못하고 억지로 싸우는 1만 명의 병력은 죽기를 각오한 100명보다 못하다고 했다. 포상은 해와 달처럼 공명하고 신의는 사계의 순환처럼 정확하고 명령은 부월처럼 엄하고 병기는 천하의 명검, 간장처럼 날카로워야 한다. 이같이 하고도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명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존재한 적이 없다.